하나, 둘. 자, 들어가도 했어요? 좀 활기차게 오셨어요? 활기차게 오셨냐고. 자, 여기 오늘 OT 시작. 우리가 지금 7월, 8월 이렇게 두 개가 한 기잖아요. 한 컬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부동산 학은 7월달 한 달 나누고 8월달 한 달 나누고 7월달 한 달 나누고 8월달 한 달 나누고 그리고 7월달에는 4번 나오잖아요. 4번. 그러니까 4번에 걸쳐서 한 바퀴를 이렇게 이론을 한 바퀴 돌리겠다는 거예요. 좀 힘들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좀 들은 게 많아. 그래서 이게 한 주에 한 챕터 나가면 이 효과가 별로 없어. 어차피 또 잊어먹잖아. 그래서 7월 달에 한 바퀴, 8월 달에 한 바퀴, 그다음에 9월 달에는 3주에 한 바퀴야. 3주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거야. 뭐 이렇게 되면 좀 반복을 좀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저번 주에 강의 좀 많이 안 했는데 최소한 이렇게 한 바퀴를 한 달에 돌리려면 뭐는 좀 해야 되냐? 예습은 좀 해야 돼. 예습. 유일하게 제가 딱 한 번 예습 좀 하세요라고 하는 게 딱 7월 달, 8월 달이에요. 7월, 8월, 9월. 여러분 예습을 살짝 해줘야 돼. 근데 예습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됩니까? 그냥 요 빵꾸 노트만 좀 챙겨서 읽고 와. 빵꾸 노트만.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력을 좀 계속 유지시켜야 돼. 기억력을. 그래야 시험장까지 잘 간다. 자, 그럼 오늘은 보세요. 7월 달에 4번에 나눠서 나가니까 오늘은 7월 달에 특강 4번, 8월 달에 특강 4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첫날이니까, 첫 주니까 요렇게 첫 번이에요. 첫 번. 오늘. 그럼 어디까지 진도가 나갑니까? 총론 경제론까지야. 총론 경제론. 그럼 양이 많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 총론은 이제 기억력만 올리면 되는 거지. 몇 가지 주제 말고 뭐 부동산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될 주제 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론 정도만 논점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냥 빵꾸노트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5월, 6월 달에도 빵꾸노트도 하고 문제도 풀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문제집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죠. 문제집이. 이게 바로 박문강의 합격 예상 문제집이야. 근데 조심해야 돼. 조심.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문제집이 두 권이 있어. 문제집이 기출문제집하고 여기는 지금 뭐라고 적어줬어요? 예상문제라고 되어 있죠. 예상문제. 이게 박문각이 문제집이 딱 두 종류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기출문제는요. 기출문제집은 이건 바이블이야. 이게 기출된 문제에 있는 지문들은 꼼꼼히 따져줘야 돼. 지금 웬만한 지문들 정말 우리 수준을 벗어난다는 지문을 말고는 웬만하면 다 꼼꼼히 보고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7월, 8월 달에 볼 이 예상 문제집은 꼼꼼히 보면 죽어. 꼼꼼히 보면.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야. 일부러. 왜요? 일부러 중간중간에 내가 모르는 내용, 우리가 안 배운 내용,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이상한 지문 2개씩 다 넣어놨어. 일부러. 그래서 뭐 하시라는 거야? 여기는 모르는 거 버리고 이건 내가 배운 지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배운 건지 안 배운 건지 그거 구별하고 뭘 하는데 열심히 하셔야 돼. 정답을 찾아서 체크하는 게 목적이야. 지문을 분석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대부분 이 정도나 5월달 이후부터 보는 거야. 5월달 이후부터. 기출 본 다음에. 이해했다? 그래서 우리가 진도가 빡빡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문제를 거의 다 100% 이렇게 제가 안 풀어준단 말이에요. 다 못 풀어. 군데군데 비어. 그런데 항상
혼자서 기출 문제처럼 꼼꼼히 분석하면 작살나는 거야. 여기는 의미가 없어. 항상 어떻게 내가 모르는 내용, 그 다음에 틀려라고 주는 지문들이 꼭 2개씩 포함되어 있다고, 이 예상 문제집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제끼고 뭘 찾는 연습, 정답을 찾는 연습을 해달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골치 아파. 강사가 골치 아프다는 거지. 이게 문제집을 7월 달에 우리가 한 바퀴 돌리고 8월 달에 한 바퀴 돌리니까 우리가 7월 달에 문제집도 이렇게 한 바퀴 돌릴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내가 나눠서 풀어준다고. 나눠서. 그래서 제가 풀어주는 문제들 꼭 이렇게 체크하고 8월 달에 풀어줄 문제는 내가 미리 좀 체크를 해줄 거야. 그럼 그런 문제 좀 먼저 정답을 찾는 연습을 좀 해주면 되지. 정답을 찾는 연습. 자, 됐습니까? 어떻게 진행할지 이해했다? 그러니까 좀 섭섭한 강의야. 섭섭한 강의.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오후 특강이 쉬지만 다음 주에는 이제 오후 특강이 들어가는데, 오후 특강의 원칙은 전주에 배운 걸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배운 걸 시험 보는 걸 원칙으로 해요. 이번 주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디까지 나가니? 그러면 투자론의 포트폴리오까지 나가. 다음 주는 투자론의 포트폴리오. 오늘 제가 저기 붙여놓을 거야. 오늘 저 진도 붙여놓을 거야. 시험 진도. 자, 이렇게 했으면 됐다. 그럼 정리합시다. 우리는 7월 달에 한 바퀴를 돌아갑니다. 7월 달에 한 바퀴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집을 쓰는데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의 차이는 무엇이다? 기출 문제는 모든 지문을 다 분석하는 거고 다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상 문제집에는 사이사이에 뭐가 껴있어요? 필요 없는 지문이 껴있어. 그걸 어떻게 버리고 정답을 빨리 체크하느냐. 그래서 이 학교 예상 문제집 보면 5개 지문 중에 내가 아는 지문이 딱 하나만 있을 때가 많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놈이 정답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 제대로 풀면 정답을 찾게 돼 있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레벨 이렇게 꾸준히 강의를 따라오신 분은 이 효과가 큰 문제집이고, 그렇죠. 문제를 처음 푸신 분들은 좀 난해.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문제가 우리 5월, 6월 달에 프린트물로 우리가 문제 많이 풀었죠. 여기에 있는 거야. 우리 이미 한번 봤어. 놀라운 일이야. 그래서 일부러 그 프린트물로 봤어. 많은 문제를.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체크해 준 문제들, 우리가 저번에 봤던 문제들이니까 이제는 뭘 확인해야 돼, 이제. 진짜 정답을 찾는 연습 좀 해봐. 정답을 찾는 연습. 나는 정답을 찾는 연습이 안 되고 맨날 그냥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5월, 2월 달에 프린트물 있잖아요. 프린트물 먼저 한번 쭉 풀어보고 제가 체크해 줄 테니까 한번 보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이야. 지금부터가. 그리고 지금 익힘장 유튜브 영상 이번 주면 싹 다 올라가. 싹 다 올라가. 그러니까 예습을 뭘로 하시면 돼? 그 영상 정도로 예습을 하시면 돼. 영상 정도로. 그리고 이거 유튜브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분은 내가 밴드에다 올려놔서 차례대로 밴드에다, 네이버 밴드에다가, 요새 밴드 많이 쓰시니까. 그리고 부동산 두루미 검색하면 되겠죠. 부동산 두루미 검색하면. 그래서 OT 딱 10분 했습니다. 자, 들어가자. 뭐 할 거 뭐 있어? 이제 공부해야죠. 자, 이제 들어갑시다. 반복하는 게 목적이야. 반복하는 게. 이해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자꾸 논점을 반복하고 암기하는 게 목적이야. 7월 특강, 8월 특강. 그러니까 좀 섭섭하네. 섭섭해. 조금 예습을 안 하고, 그냥 지금까지 그냥 부동산학 던져놨던 분들은 그래도 따라와야 돼. 자, 봅시다. 총론의 첫 번째 주제가 복합 개념이죠. 복합 개념. 자, 부동산의 개념은 여러 가지다. 항상 뭐부터 나눈다? 외형적인 측면, 물리적, 그리고 경제, 법률. 그리고 두 문자가 뭡니까? 꽁치, 환자. 근데 꽁치, 환자만 하지 말고 미스터 국처럼 꽁치, 환자, 공간, 위치, 환경, 자연. 돼, 안 돼? 이 정도로 해줘야지. 첫 번째 두 문자잖아, 첫 번째.
그리고 경제적 개념으로는 토지를 줘. 토지는 소비재이면서 생산재입니다. 소비재이기도 하고 생산재이기도 하더라. 그리고 법률적 개념은 항상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지. 민법에 규정되어 있고, 민법에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니? 토지와 정착물, 토지와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그리고 부동산 밥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민법을 협의 개념이라고 부르고, 협의에다가 뭘 플러스해서 준 부동산을 플러스해서 광의 개념을 만들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항상 어떤 주제가 예측돼야 돼. 예측. 복합 개념은 개념이 여러 개라는 거고, 복합 부동산은 뭐가? 부동산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항상 토지와 정착물,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와 정착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복합 부동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착물은 논점이 토지에 종속되는 정착물, 토지에 종속되는 정착물이냐, 토지에 독립된 정착물이냐, 종속이냐, 독립이냐 이렇게 묻는 거고, 그리고 독립 정착물의 4개를 반드시 기억해야죠. 우리가 두 문자가 뭡니까? 건물, 입, 수, 농. 그래서 건물, 임목, 수목, 농작물. 우리가 키워드만 뽑았지만 항상 시험은 이렇게 풀네임으로 나온다고. 등기된 임목, 그 다음에 명인방벌 같은 수목의 집단, 수목. 그 다음에 농작물, 입수농. 그리고 민법에서 신축 중인 건물이라도 독립성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죠. 외형을 갖추고 있다면 신축 중인 건물이더라도 준공 전이더라도 건물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여기는 정착물은요, 종속 정착물하고 독립 정착물로 나누는데요. 독립 정착물에는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건물, 입수농. 이 정도면 되는 거라고. 이 정도. 자, 그럼 이제 나머지가 뭐 하나 있어요? 준부동산. 그럼 준부동산은 뭐가 딱 떠올라야 돼? 오늘 이게 빵꾸가 빠져버렸네. 빵꾸. 여기 빵꾸 쳐져 있지? 이게 핵심이라는 거야. 빵꾸가. 준부동산은 뭡니까? 부동산이 아닌 애를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거니까, 항상 준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이 아닌 권리야. 동산 권리를 부동산처럼 취급하겠습니다. 이게 준부동산. 왜요? 그러면 동산 권리 중에 비싼 애는 부동산처럼 담보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는 거야? 공시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지. 근데 요새 최근에 어려운 게 좀 나오고 있어. 정착물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정착물이 아닌 동산이 껴있다고. 동산이.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온 게 가식 중에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동산이야. 동산. 이건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나온 거. 평가사 시험에 나온 게 경작되어서 베어진 수확물이야. 토지 위에 쌓여있는, 베어서 쌓아놓은 수확물. 경작 수확물은 동산입니다. 이 2개가 동산으로 출제되고 있는 거죠. 가식 중인 수목은 우리 시험에 무려 3번이나 나왔어. 가식 중인 수목. 그 다음에 경작된 수확물. 그리고 종속정착물로 자주 등장하는 애가 있어. 종속정착물로.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 단연생 식물. 얘는 식물 때문에 나오는 거지. 식물이 무슨 정착물이야? 앞에 봤더니 단연생이라고 돼 있잖아. 계속해서 살아남는다는 거죠. 단연생 식물. 국어 뭐라고? 국어 잘 나와. 국어가 뭡니까? 우리 부동산 학에서 인공적인 공시법 안 해? 지목 28개. 내 때는 28개였는데 지금도 28개인가요? 변했나요? 확실해? 변했다는 소리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지목 중에, 우리 시험에 지목 중에 잘 나오는 게 하천, 국어, 유지 5년에 한 번씩은 이거 구분하라는 거 나와. 왜? 이 다
하천 말고는 다 안 들어본 거란 말이야. 부동산 하에서. 그럼 하천은 뭐라고 해줘? 하천. 지목이라 그랬어. 지목에서 하천 뭐라고? 자연적인 유수.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는 토지 하천. 국어는 인공적인 수로 뚝이 있는 토지. 인공적인 수로 뚝. 이게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면 하천. 인공적으로 물이 흐르게 만든 뭐 콘크리트 시설물 국어. 그리고 유지는 저수지. 물이 고여 있는데 뭐 미나리 왕골 뭐시기 이렇게 적어져 있잖아. 미나리 왕골 벼밖에 모르지. 우리 젊은 사람들은 미나리 왕골 이런 거 있어. 자, 이 세 가지는 잘 나옵니다. 꼭 공시법에서 확인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정착물이라고 했잖아요. 정착물. 이 국어가 인공적인 수로 뚝 자체를 국어라고 하고 이 국어가 있는 부지를 지목으로 국어 이렇게 부른다고. 우리가 토지 위에 도로가 있어. 그럼 도로는 시설물이야. 도로는 시설물. 콘크리트 시설물, 아스팔트 시설물이 도로야. 이게 정착물이야, 도로는. 근데 그 도로가 있는 부지를 지목에 도로 그대로 쓴다고. 자, 그래서 교량, 담장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준부동산에서는 최근에 이런 게 나와. 등기 대상, 등기로 공시하는 것도 있고 등록으로 공시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뭘 암기한다? 등기. 근데 등기 나오면 입에 붙어야 될 키워드가 있어. 등기. 이거 빵꾸노트 끝나면 쇼츠로 암기 코드 만들어줄 거야. 암기 코드. 등기 그러면 등기된 임목. 이 바로 나와야지. 맨날 하는 게 등기된 임목인데. 임목은 등기지. 등기. 그 다음에 20톤 이상 선박. 20톤 이상 선박 어떻게? 등등 떠다녀요. 등기. 요 두 개는 꼭 기억해 줘야 된다고. 잘 나오니까. 임목은 등기. 20톤 이상 선박 등기. 그리고 재단. 디귿자 있잖아. 디귿자. 재단. 근데 디귿자가 너무 많아. 밑에 중동 등록에. 그러니까 재단,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래서 선박하고 임목은 꼭 기억하셔야 돼. 우리가 등기를 암기하는 이유는 등기가 이 세 가지밖에 없어. 나머지 준부동산은 전부 다 행정청에 등록하는 거야. 행정청에 등록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주제, 부동산의 개념. 그 다음에 토지 용어가 있어. 토지 용어에는 딱 두 개 빼고는 다 키워드로 암기하는 거야. 두 개 빼고. 두 개가 뭐예요? 후보지와 이행지를 구분합니다. 후보지와 이행지. 암기 코드가 대후보 소이행. 대분류 상호간 후보지, 소분류 상호간 이행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지. 이게 후보지와 이행지 구분하는 거랑 나지가 무엇입니까? 이 두 개 말고는 전부 다 그냥 단순 암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자, 택지, 농지, 임지 지역 등 용도 지역 상호가 요걸 딱 동그라미 쳐야 돼.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이라고 나오면 대분류, 택지, 농지, 임지 지역을 말해요. 이 용도 지역 상호가 대분류니까 후보고. 그다음에 세분된 용도 지역이라고 되어 있잖아. 세분된 용도 지역. 그러니까 이건 소분류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행이라고 해줘야죠. 이렇게 사례로도 나온다. 농지, 택지 안 봐. 택지, 농지, 임지가 대분류야. 그래서 택지, 농지 사이에서 용도가 바뀌어요. 그러면 후보지고. 자, 주거지, 상업지는 어디 내부야? 택지 내부에가 주거, 상업, 공업이죠. 택지 내부의 소분류죠. 택지 내부의 소분류. 그러니까 이행지라고 해줘야 되고. 딱 요 정도야. 네 개 지문만 좀 보면 돼. 자, 그리고 나지는 뭐가 필요하다고? 분석이 필요하다고. 근데 뭘 분석해야 됩니까? 그럼 나지는 두 가지가 없다. 하나는 정착물이 없고,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무슨 제한? 사법상의 제한이 없다고 돼 있어야 돼. 근데 뭘 분석하라는 거야, 그럼?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다. 이걸 분석하라는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 공법상의 제한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한 장을 딱 넘기면 나머지는
전부 다 키워드야, 키워드. 그래서 키워드를 노란색으로 표현해놨다. 자, 토지 용어 중에 주거, 상업, 공업으로 조성됐다. 그러면 택지. 바닥 토지 나오면 두 글자. 부지. 바닥 토지 나오면 두 글자. 부지. 건축물의 바닥 토지니까 건부지. 그 다음에 등록의 단위, 필지. 그리고 요놈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가격 수준이 유사한 1단의 토지. 먼지, 획지. 가격 수준이 유사한 1단의 토지, 획지. 자, 그리고 경사지, 법지. 그리고 법지는 소유권을 인정한다,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죠. 경사지라도 소유권은 인정을 하죠. 그러나 경사된 토지니까 안전시설로만 써야죠. 활용시력이 적은 거죠. 바닷가, 해변가 나오면 빈지. 그 다음에 지력 회복을 위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취한다, 휴한지.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다 그러면 놀유자 써서 유휴지. 휴한지하고 유휴지. 그 다음에 10번. 요거 꼭 기억해 줘야 돼요. 물에 의해 침식, 물에 의해 토지가 깎이고 있다, 침식되고 있다, 무너져 내렸다, 토락지. 도로가 없다, 맹지. 고압선 아래에 있다, 선하지. 요거 잘 나온다. 개발되기 이전 자연상태 토지. 소지. 소가 재료 소자라 그랬어. 재료소. 이게 개발의 재료가 되는 토지니까 원상태 토지를 말하죠. 자, 그 다음에 빈 공터. 비어져 있다. 빈 공터. 공지. 그 다음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어디에 틀려갖고 옵니까? 그러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나눌 수 없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야. 이게 하나의 묶음으로 쓰인다. 1단지야. 1단지. 그런데 앞을 보면 이게 있어. 가격 수준이 유사한 1단의 토지. 요건. 그러니까 이미 1단의 토지야. 1단지야. 1단지인데 가격 수준이 유사해요. 그러면 획지. 가격 수준이 유사한 1단의 토지, 획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 1단지. 요거 두 개 헷갈리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주택. 자, 주택은 항상 순서를 써야지. 순서를 항상 뭐가 크고, 공동주택이 크고, 그 다음에 항상 단독주택이 작으니까 부동산학은 규모를 쭉 나열하죠. 그래서 항상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의 연립의 연립, 다세대.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다가구, 다중주택.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땄죠. 아파트 한 글자 연립, 다세대. 자, 그리고 특징. 우리가 이렇게 쭉 나열하는 이유는 규모만 따지는 거예요. 규모만. 근데 규모가 뭔가요? 그러면 규모가 뭐야? 층수하고 바닥 면적의 합계지. 정확히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 이게 층과 면적으로만 나누는 거죠. 층과 면적으로만. 이게 층으로 치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 5개층 이상이고, 요건 4개층이고, 단독주택은 항상 3개층을 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요 놈은 구별이 필요해. 층수로는 구별이 안 돼. 그래서 660제곱미터 연초 따위, 초가 이하, 이게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뭐가 있어? 여기는 다니까 이하야. 그러니까 봐봐. 층도 똑같고요. 층수도 똑같은 게 층으로도 구별이 안 되고요.
면적도 660제곱미터 이하니까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추가되어 있는 거야? 다른 조건이 추가되어 있다고. 이게 이제 눈에 보입니까? 그러면 이제 공부 좀 했다 이런 거야. 봐봐. 아파트 연립 다세대 여기는 규모, 즉 규모라는 건 눈으로 확인이 돼. 큰 건축물이니까.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아파트고 연립과 다세대는 4개층이야. 그런데 층수가 똑같으니까 구별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연초, 따위 이렇게 하면 면적, 그 다음에 층수로 구분이 된다고. 그런데 단독주택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주택으로 쓰는 층수 항상 3계층이야. 3계층. 그리고 660제곱미터가 항상 이하지. 단독주택은 이하. 그러면 이게 이 두 개가 규모인데 규모로 구분이 안 되군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추가적인 요건이 있다는 거지. 요건. 그런데 시험에는 뭐가 잘 나온다? 다중주택이 잘 나오지. 왜요? 내 밑에 2개나 있잖아. 2개. 그래서 항상 여기서는 제가 뭘 물어봤다? 11월 달부터 이거 나올 때마다 내가 질문을 했어. 이게 친구가 중개사 공부한다니까 나한테 물어보더라. 뭘 물어봐? 친구야, 주택이 뭐니? 이렇게. 기억난다? 그래서 주택이 뭡니까?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여기 주택인데 다중주택이니까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다중주택의 사례가 하숙집이지. 하숙집. 그리고 하숙집이니까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니죠.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니다. 하숙집을 떠올려라. 딱 요거죠. 여기는 뭐 19세대 이하라는 수치가 있지. 수치가. 다중주택은 수치 요건이 요 규모 말고는 없어. 요 정도. 자, 그러면 이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게 있어. 주택법에서 가끔씩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일단 주택은 주택 외 건축물이야. 이게 주택은 아니야. 주택 외라고 돼 있잖아. 주택 외. 근데 뭘로 써? 주거 시설로 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피스텔. 이런 걸 우리가 주택법에서 뭐라고 불러? 주택법에서 준주택이라고 하지. 준주택. 준주택. 자,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 항상 이게 나와. 300세대하고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야. 초과하면 안 돼.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자, 그리고 이게 나오면 어렵다고 그랬어요. 주택법은 주택을 국민주택하고 우리 무슨 법 하고 있다고 했냐 지금? 무슨 법 하고 있다고 그래? 그렇게 열심히 배고파 죽겠어도 말을 하는데 지금 무슨 법이라고 지금 자꾸 하고 있어. 무슨 법이라고? 민법 나왔고요. 공법 이러니까 시험에 꼭 실수를 해갖고 오는 거지. 주택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주택의 분류는 주택법의 분류라고. 주택법의 분류. 주택법의 분류. 그리고 주택법에서 어떤 용어가 나와?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이게 주택법에서 쓰는 용어라고. 주택법에서. 자, 예를 들어볼게. 오피스텔, 건축법에서 뭐라고 분류해?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 나오잖아. 뭐 다중생활시설이 뭐냐?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몇 미터 제곱은 뭐냐 이거. 건축법에서 이거 뭐라 불러? 오피스텔을. 누가 건축법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이라고 그래? 봐봐. 오피스텔은 시설이야. 이게 우리가 주택이 아닌 애들을 다 시설이라고 불러. 다중생활 시설, 노유자 무슨 시설, 주택이라고 적어져 있어? 시설이라고 적어졌어? 그래, 주택이 아닌 애들을 시설이라고 그런다고. 시설. 그래서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라고. 업무용 시설. 주택이 아니야.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구조가 아니야. 건축법에서 오피스텔은 그냥 시설이야. 시설, 주택이 아닌.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오피스텔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는 야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니라 실제 거주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면 야 주택처럼 취급하자. 그래서 뭐라고 불러? 주택법에서 준주택이라고 부른다고. 주택법에서 준주택. 또 익힘장 하나도 안 들었어. 익힘장 하나도. 익힘장에서 주택의 용어 분류할 때 내가 영상으로 뭐부터 들어가냐? 건축법에 분류하고요, 주택법의 분류가 달라요. 건축법은요, 공동주택을 연세, 대학, 기숙사, 연다기, 기숙사까지 들어가요. 근데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으로 안 들어가요. 왜요? 그러면 주택법은 뭘 규정하는 법이다? 주택법은 주택사업을 규정해. 주택사업. 주택사업이라는 게 주택을 건설해서 팔아먹는 거라고. 근데 기숙사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 맞는데 팔아먹어 안 팔아먹어? 기숙사는 기숙사 분양한다는 거 봤어? 서울대 대학교 기숙사 분양합니다. 봤어? 그래서 주택법에는 안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는 거야. 우리는 그게 땡큐지. 그 다음에 또 봐. 지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도 영상을 안 보고 하나도 영상을 안 봐. 빵꾸만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에서 최근에 자주 나오는 논점들 내가 쭉 나열해놨어. 한두 번이라도 나올 만한 거.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서 건축법에는 뭐가 들어가? 단독주택에 건축법에는 공간이 들어가. 공간. 근데 왜 공간은 주택법에서 빠져 있나요? 공간을 안 팔아먹어. 공간이 뭔데? 행정기관장이 거주하는 주택이잖아. 그걸 무슨 팔아먹어. 서울시 시장한테 팔아먹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빠지는 거라고.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 대신 뭐는 가끔 나옵니까? 오피스텔은 건축법은 구조만 봐. 건축법은 구조만 봐. 건축법에서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만든 시설이야. 그래서 업무 시설이야.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이걸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준주택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준주택으로. 그럼 봐. 우리가 평가사 시험에서는 준주택의 종류를 물은 적이 있어. 준주택의 종류. 나 이게 준주택의 종류라고 나왔는지. 아니네. 공동주택을 알아. 준주택의 종류. 우리 공법에서 어떻게 암기해? 주택법의 준주택. 뭐라고? 준주택. 오다 독이라고 해? 왜 고은이 형은 또 우리 우리 중개사 국민 암기 코드를 또 안 쓰네. 예. 뭐라고? 우리는 닭이 오노 이렇게 암기해서. 닭이 언제 오노 이게 국민 오피스텔 국민 암기 코드야. 아니 축구를 해. 지금 월드컵 경기를 해. 치킨을 시켰어. 오겠어 안 오겠어? 그래서 닭이 언제 오노 이게 국민 준주택의 암기 코드야. 이게 우리 때는 그렇게 암기했어요. 상관없어.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봐. 오피스텔 이거 뭐야? 다중주택은 주택이라니까. 이게 준주택 하고 있잖아. 다중주택은 그냥 주택이야. 그래서 이거 함정으로 잘 낸다고. 뭐야? 다중생활 시설이잖아. 시설을 주택처럼 취급한다니까. 도대체 고은이 형은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준주택은 주택이 아닌 애를 주택처럼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중주택이라 하면 안 된다고. 다중주택은 주택이지. 주택 건축법이나 주택법이나 다중생활 시설 이렇게 되는 거야. 시설.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시설이잖아. 시설. 그 다음에 오피스텔. 요 기숙사. 이해했다? 네. 이해했다? 이런 생각을 해봐.
기숙자. 닭이 언제 언어의 준주택의 기숙사가 있잖아. 근데 건축법에서 기숙사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 아, 연세대학교 기숙사라며. 아우, 진짜 죽겠네. 공동주택의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에 기숙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공법을 어느 정도 암기한 사람은 야 공동주택에 기숙사라고 되어 있는데 야 또 언제 닭이 오노 기숙사인데 왜 이건 또 준주택에 들어가 있지? 이런 의문을 품을 때가 된 거야 지금은. 헷갈려 볼지? 네. 연구해봐. 연구해봐.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를 준주택이라 하고 오피스텔도 준주택을 하는 거죠. 일단 아무튼 중요한 건 주택법의 용어야. 주택법의 용어 준주택.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또 뭐 있어요? 이제 부동산의 특성. 자, 부동산의 특성. 우리가 두 문자가 부부, 영계, 용병사야. 특히 항상 인문적 특성에 너무 약해. 용병사, 용도의 다양성. 그 다음에 병합, 분할의 가능성. 그 다음에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 이걸 우리는 줄여서 무슨 위치? 인문적 위치. 그리고 머릿속에서 항상 이 위치는 장소를 뜻하는 게 아니라 중요도를 뜻한다고 했죠. 너의 위치가 어떻게 되니? 그러면 장소를 묻는 게 아니라 중요도를 묻죠. 그래서 인문적 위치는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 부동산에 대한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 그리고 인간은 사회적인 측면의 중요도, 경제적인 측면의 중요도, 행정적인 측면의 중요도로 나눠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항상 시험은 요 놈이 핵심이지.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자, 요 정도야. 그리고 이제 파생현상을 암기하죠. 파생현상. 자, 첫 번째. 항상 부동성은 토지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항상 연상 코드가 뭐예요? 찌뿌등. 지역 나오면 항상 부동성이야. 시장의 지역화, 국지화. 지역 나오면 찌뿌둥이야. 그 다음 외부효과. 외부효과. 부동성이고. 그리고 항상 부동성은 토지 장소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장활동, 현장활동의 근거. 그리고 여기는 무슨 분석일까요? 찌뿌둥의 지역 나오면 무조건 부동성이죠. 찌뿌둥 현상이야. 지역, 부동성, 외부 효과. 자, 그 다음에 부중성은 토지의 양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토지의 양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토지의 생산은 부정되어 옵니다. 생산비 법칙의 부정. 그리고 항상 부중성에 찌읒 나오면 찌읒자 두 개가 나와야죠. 이에는 토지는 양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희소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집약적으로 이용을 하고 최유효 이용하세요. 집약적으로 이용하고 최유효 이용하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여기에 있는 빵꾸만 좀 채워줘. 이게 10년 안에 항상 나오는 거니까. 지역 나오고 뭐 나와? 찌뿌둥 바로 부동성 나와야 돼. 부동성. 외부 효과 부동성. 현장, 임장 활동, 부동성. 그 다음에 집약적인 이용, 최유효 이용. 집약, 최유효. 알뜰살뜰 잘 쓰라는 거죠? 뭐 때문에? 부증성의 찌읒. 자, 그 다음에 영속성은 너무 시험에 잘 나와서 우리가 두 문자를 따고 있다. 감자, 가수.
그리고 저번 주에도 언급을 했다, 언급을 안 했다. 저번 주 어디서 언급했어요? 감자에서 언급했어요? 가수에서 언급했어요? 헷갈려? 아니 저번 주가 감정평가 방식의 수익환원법 했잖아. 부동산 학도 이제 공부해야 된다. 부동산 학도.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뭐 만들어 놨다. 10분짜리 15분짜리 영상 만들어 놨다. 그리고 암기 코드 이제 그 빵코노트 끝나면 암기 코드 계속해서 언급해 줄 거예요. 근데 두 문자를 따진 않아. 대부분 제가 암기 코드 어떻게 하냐? 그럼 봐봐. 입에 붙어야 될 거. 우리 저번 주에 내가 강조한 게 하나 있어.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들어본 듯 하죠? 이게 귀에 때려 박혀야 돼. 그대로 나오니까. 이런 거 계속 읊어줄 테니까 좋은 말 할 때 돌아다니면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일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그리고 주택이 나오면 항상 한국부동산원에 그리고 7월 1일이 아니라 6월 1일 이렇게. 그 키워드가 뭐였어? 키워드 주거 6다. 주택 나오면 한국부동산원 나오면 6월 이렇게 좀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대충 찍는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감자가수의 첫 번째 감은 감가의 부정. 그 다음에 자본이득이야. 자본이득. 그 다음에 가치정의 수익환원법. 정말 이건 중요한 내용이죠. 자,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추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장래 이익을 통해서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요? 그러면 토지는 영속적이니까 항상 장래가 가치를 결정해요 라는 거지. 근데 정확히 장래 기대 이익을 어떻게 가치로 변화시킵니까? 그러면 현재 가치로 환원시켜서 가치를 찾아요. 그래서 장래 기대 이익이 수익이고 현재 가치로 환원한다 그랬으니까 이 가치 정의로부터 파생된 방식이 수익 환원법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100% 시험에 계산으로 나와요. 그리고 수익환원법에는 두 개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항상 직접환원법이 나와요. 공식은 항상 순영업 소득을 찾고 환원율로 나누어서 부동산의 가액을 구하는 게 직접환원법이에요. 이렇게 정확히 7일 2시간 30초 전에 했다. 정확히. 됐어요? 좀 웃어요. 즐겁게 강의해요. 즐겁게 들어야지. 즐겁게. 이게 조금 즐겁게 이렇게 귀에 들어오려면 예습을 조금 해와야 돼. 여기는 예습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경제론 같은 데는 분명히 예습을 좀 해와야 돼. 예습을 좀 해와야 돼. 자, 10분 쉽시다. 첫 강의니까 요 정도. 요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드가 상당히 있죠. 스피드가 상당히 있어.